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 또 중국 대규모 시위에 따라서 기대와 우려 등 시장에서 부각되는 이슈들의 혼재된 평가 속에서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 속에서 희비가 엇갈린 주요 섹터 그리고 종목별 행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 볼까요?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TYM입니다. 대동과 함께 국내 농기계 업체의 대표적인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수출이 급증하면서 작년 실적보다 3분기까지 실적만으로도 이미 3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내년도 올해보다도 2배 이상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될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TYM처럼 실적이 늘어나는 성장성 있는 종목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시위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른 가능성에 일부 좀 반응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위안화까지 좀 끌어내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매크로 시황에는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향후에 중국 시위 소식에 변동성과 기대감을 보일 종목들을 다소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중국의 대규모 시위 소식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지만 향후 봉쇄 해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또 중국 관련주에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의 요소들을 균형감 있게 대응을 좀 해나가야겠는데요. 조윤석 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윤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오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좋은 점에 매크로를 좀 많이 반영을 했죠. 특히 금리 부분 같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만 보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동행 지표의 가장 확실한 원자재인 유가는 어느새 120불을 넘다가 지금은 70불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경기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분위기를 참조해서 오늘의 주식은 S오일로 정해봤습니다. 네, TYM, 아모레퍼시픽, S오일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인 이슈는 OLED의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확장 현실 시대입니다. 애플이 이 확장 현실 XR 기기 출시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에 훈풍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3의 주요 화두도 이 확장 현실 XR 헤드셋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시장의 확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XR 기기 출시와 함께 마이크로 OLED 시장을 두고 삼성, LG 디스플레이, 소니 이런 글로벌 업체의 수주 경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OLED 시장 점검을 하고요. 관련 업체의 경쟁력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증강현실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증강현실에 대한 의구심이 늘 상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관심은 언제쯤 이 시대가 정말 본격화될 것인가 이 시기적인 문제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와 애플 이런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이고 후발업체들의 행보도 분주한 모습인데 XR 시장의 성장 스토리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정경민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약간 우스갯소리를 좀 빌어서 말씀드리면 약간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 성장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어디가 끝일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빅테크 업체들이 만들어가는 수요보다는 공급에 의해서 형성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선점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존재할 것이고 하드웨어 자체 진입 장벽보다는 소프트웨어나 기기를 이용한 이제 플랫폼, 유니버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어떤 기기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좀 기준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오큘러스가 시장 선점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증강현실 관련 기기의 수요를 자극할 만한 그런 콘텐츠가 매우 좀 부족했었죠. 그리고 이제 비싼 가격 또 복잡한 뭐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시장 선점 효과보다는 이제 시제품, 프로토타입 같은 그런 생산과 기록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좀 남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기기는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거죠. 이제 가상현실, 또 증강현실, 어쨌든 어떤 유니버스가 성립이 되어 있고 비싼 기기를 구입을 해서라도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어떤 식으로 자극을 할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뭐 사실 고급 게임기의 도구, 뭐 툴, 뭐 이렇게 좀 치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다소 좀 막연하게 애플이 만들면 뭔가 다르겠지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좀 작용이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테마성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내년에 순이익이 얼마, 내후년은 얼마, 그러니까 PER은 얼마고 뭐 적정 주가 얼마 이렇게 형성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간에 좀 테마성이 짙은 그런 좀 매매 영역이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시화되는 숫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테마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XR 기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OLED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좀 관심이 뜨거운데 애플이 아무래도 기기 출시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관련 산업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고요. 현재 일본 업체 소니가 마이크로 OLED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로 OLED와 기존의 OLED가 다른 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좀 후발주자인데 이 경쟁력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소니가 이 부분을 먼저 선점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OLED와 그리고 마이크로 OLED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공정 방식의 차이입니다. 보통의 OLED는 자가 발광 유기 다이오드가 지금 실장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의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증착이 됐었는데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방식, 즉 CMOS 방식으로 증착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한계였던 해상도 부분이라든지 직접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기술을 소니가 미리 개발했었고 한국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이런 그 새로운 방식에 대한 특징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기존의 픽셀 크기는 약 20나노 정도의 픽셀 크기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마이크로 OLED의 픽셀 크기는 약 4에서 20나노 그러니까 굉장히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해상도는 대부분 1000 ppi 미만인데 마이크로 OLED를 이용하게 되면은 해상도를 기존보다 월등하게 높여서 약 3000에서 4000 ppi, 즉 우리가 TV나 핸드폰을 보는 거리가 아닌 XR 기기를 착용했을 때 보는 거리는 상당히 해상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개발이 진행 중인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 발표 때 2분기에 개발 중이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기기 출현과 같이 SDC에서 공급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추측해보면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증착기가 이미 발주가 됐었고 시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도에 제품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니와의 격차는 상용화 측면에서 일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쫓아갈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OLED, 기존 OLED와 어떻게 다른지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도 미니 LED에 대한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이 침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니 LED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미니 LED가 적용된 TV를 내놨고요. 또 메타의 VR 기기와 애플의 아이패드, 맥북에도 미니 LED가 채택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언뜻 보면은 그 마이크로 OLED와 개념이 조금 비슷하게 보이는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미니 LED 시장이 어떻게 좀 형성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경민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뭐 화질, 또 구동 방식, 또 광원의 유무, 다양한 장단점과 기술적인 차이점이 존재는 합니다. 핵심은 싸게 좋은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LCD가 진화를 했다라는 걸로 좀 축약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TV 사러 가서 이거 마이크로 LED로 OLED로 만든 거야, 아니면 이건 미니 LED로 만들었대, 이러면서 우리가 보지는 않잖아요. 네. 어느 정도 가격에 어느 정도 화질이 구현되느냐, 이건 이제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의 어떤 공정, 그리고
이 소재의 채택 이런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일이 지금 제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드려도 사실 이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나노 단위로 줄어드는 거죠. 뭐 14나노, 10나노, 5나노, 뭐 3나노 이런 식으로 가지만 디스플레이는 이제 크게 가는 걸로 갑니다. 기술력이 뭐 7세대, 8세대, 10.5세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큰 화면에서 몇 개를 잘라서 생산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이제 버리는 부분 없이 우리가 이 생산 단가를 잘 가져갈 수 있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효율과 밝기, 명암비, 뭐 그리고 수명들을 OLED와 근접시키느냐. 이게 또 기술력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증강현실 기기에 이런 LED 소자를 쓴다는 자체가 OLED를 사용할 만한 시장성과 단가에 대한 자신은 없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휴대폰보다는 이제 모니터나 대형 TV, 뭐 보급형 TV 뭐 이런 쪽으로 좀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종목군에는 이제 뭐 증강현실 기기가 아니라면 저는 뭐 사실상 이 진입장벽 같은 건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더더욱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XR 기기 외에는 이런 휴대용 디지털 디바이스는 사실 큰 경쟁력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XR 기기에 대한 시장 관심이 더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XR 기기의 밸류 체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렇게 좀 빠르게 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과 또 LG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이 폴더블 OLED의 뭐 이런 핵심 소재에 대해서 국제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간에서 조금 뭐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을 좀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K 디스플레이의 주도권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대는 있습니다만 주도권을 잡는다 해서 큰 돈을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좀 개인적인 시각을 좀 강조드리자면 사실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아니면 오늘 말씀드리는 XR 외에는 사실 기대할 것이 많지 않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수량에서는 이제 저가 LCD를 기반으로 중국이 지금 시장 점유가 거의 뭐 78%에 가깝게 아주 크게 좀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OLED로 전면적으로 좀 전환을 하기에는 생산 단가가 아직까지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간 좀 과도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디스플레이의 장기 투자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이제 그런 관점이 좀 있고요. 하지만 오늘 관점이 되고 있는 증강현실 기기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좀 틈새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년 CES에 대한 강한 그런 시장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일정상의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 수요조차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소간 선제적인 기술이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적어도 CES 전후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충분한 기회는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 초까지는 어쨌든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TV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TV 시장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경기 침체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하이 퀄리티 제품과 좀 보급형 제품에 이렇게 좀 전략을 다르게 펼쳤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제품의 그 OLED를 중심으로 좀 판매를 했고 또 LCD를 중심으로 이제 TV 시장을 공략한 삼성전자가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렴한 LCD 라인업이 오히려 수요가 좀 견조해서 삼성전자는 좀 웃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뭐 TV 이런 가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팀장님? 네, TV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성장률만큼도 성장 속도가 나오지 않는 이제는 생활 필수품과 같은 가전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TV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TV 가전 메이커들은 여러 가지 브랜드 마케팅이나 기술력들을 소구했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LG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진짜 OLED TV다라는 기술을 가지고서 삼성과 싸웠던 전력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TV가 실제 가전제품보다는 생활용품에 좀 가까운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과 LG 같은 경우도 롤러벌 TV라든지 혹은 캔버스라든지 일반적으로 집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장식품 같은 위치로 많이 포지셔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다 보면은 이 TV 같은 경우는 결국 생활 필수품으로 들어간 그런 카테고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CD 같은 경우가 TV에 가장
크게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이었었는데 가장 극적으로 지금 낮아진 부품이었었기 때문에 LCD가 가장 많이 풀리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번지게 됐고요. 기존 업체들도 점유율을 절대 잃지 않기 위해서 고급화 전략 그리고 가구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런 TV 시장은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고 점유율을 계속 지켜나가는 시장이다라고 전방 업체들은 이미 마케팅 전략을 세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장을 더 노리기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점유율을 지키는 좀 안정적인 전략으로 좀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난 주말에 이제 북미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고요. 지금은 현재 월드컵이 진행 중이고 또 오늘은 한국과 가나의 경기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 예전을 들여다보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뭐 온라인 매출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현재 들리고 있고 전에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되면은 뭐 관련해가지고 그런 소비주들 뭐 아마존이나 타겟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오르는 효과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월드컵 반짝 특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많은 그 집계들이 나왔었고요. 어도비 집계에 따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미감한 판매량을 보게 되면 약 92억 불 수준으로 집계가 됐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약 2% 정도 성장한 것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를 적용시켜 되면 사실상의 역성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중국에서도 이런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각 기업체들이 발표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소비 패턴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도 불프 혹은 월드컵이라든지 특수한 스포츠 이벤트가 있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가전제품이 팔리는 상황이 왔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가전제품들 그리고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활 필수품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예전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소비 시즌의 여력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월마트, 타겟 같은 경우 재고가 줄었다는 것에 좀 환호를 했던 것이지 지금 적극적으로 판매량이 늘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특수한 기간에 어떤 판매량 증대 효과라든지 매출 증대 같은 경우는 조금 아닐 거라고 추측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약할 것이다. 지금 뭐 재고 소진 정도에 좀 의미를 두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구간에서 뭐 OLED나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 뭐 확장 현실이나 뭐 신기기 출시와 관련해서 그런 일정이 어떤 일정 모멘텀으로 주가를 좀 좌우할 것으로 좀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관련주의 공략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들어볼까요? 네, 일단 대형주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제가 생각해봐도 TV를 비롯한 대형 가전은 뭐 결혼할 때 한 번 사고 이사할 때 뭐 한 7, 8년 전에 한 번 사고 그리고 뭐 작년 코로나 때 이제 좀 신기해서 이제 스탠바이미 정도 이제 하나 사봤는데 어쨌든 뭐 이런 큰 스포츠 이벤트에 뭐 TV가 좀 팔리는 건 맞습니다만 의외로 이제 가전 같은 특히 이제 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랑 매우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뭐 LED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LCD 쪽에서 이제 출구 전략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나서느냐 이게 또 굉장히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뭐 모멘텀을 만들 요소는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내용이 역시 디스플레이는 이제 XR 증강 현실 기기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좀 나서게 좀 된 것 같고요. 뭐 애플, 메타 그리고 뭐 구글을 비롯해서 후발주자인 삼성과 LG 이를 감안하면 사실 없는 수요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들이 만드는 생태계가 조성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화제성이 만드는 주가 모멘텀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투자라기보다는 다소 좀 매매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뭐 구동칩이나 디스플레이의 생산 장비, 뭐 소프트웨어 또 케이스 사실 뭐 여러 가지를 좀 갖다 붙이기 나름인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매의 관점이라면 시장 반응이 가장 강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이제 그런 종목들 내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이제 그런 매매가 좀 유효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종목으로 본다면 다들 아실 만한 그런 종목들, 뭐 선익 시스템, 뉴프렉스, 뭐 나무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좀 일정에 따라서 시장의 선호도에 따라서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매매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XR 관련된 일정을 체크해서 좀 따라갈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테마를 어떻게 형성해 갈지 그걸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종목 외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저희가 좀 담아볼 수 있는 종목도 있을까요?
네, 뭐 근본적인 요인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칩 관련돼서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뭐 LX 세미콘이나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좀 해당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들은 다소 아쉬운 게 이제 반도체의 그런 시황을 훨씬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조금 둔탁한 그런 주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이 모여 있는 LG 이노텍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역시 증가 현실 기기의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서 3D 센서 등 3D 센서 같은 좀 재료들이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간접적으로 좀 뭐 선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싶고요. 뭐 매수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이제 30만 원에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한 29만 원 정도 손절을 좀 잡고 가신다면 현 주가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는 연말까지 충분히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윤석 팀장께서는 OLED나 뭐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지금 주목하시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XR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XR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매출액 대비 늘어나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로서의 매력은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OLED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내년쯤에는 좀 큰 규모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OLED 장비 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바로 애플의 아이패드 그 생산을 OLED 쪽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정해진 미래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예전에 애플 OLED 투자가 약 105K 정도 투자가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혜를 확실히 받았던 종목이 몇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로체 시스템즈는 반도체 공정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FA 장비 두 개를 큰 축으로 매출이 나오는 업체인데 반도체 장비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내년에 OLED 장비가 큰 폭의 발주가 나오게 되면 매출 성장폭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가 오히려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어서 로체 시스템즈 말씀드립니다. 이 확장현실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뭐 이것 외에도 뭐 3D 센싱 카메라나 소프트웨어나 이렇게 좀 다양한 영역이 시장에서 앞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지 관심 기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윤석 팀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지금 하드웨어 같은 걸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소프트웨어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x4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장될 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오버행이 지금 소멸되는 효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결정적으로 이 4x4는 기술력이 가장 중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콘텐츠를 고화질로 전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픽셀이라는 브랜드의 기술인데요. 픽셀이라고 한다면 저화질,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상영이 됐던 그런 영상들을 이 픽셀이라는 구동 프로그램에 얹게 되게 되면 순간적으로 바로 스트리밍이 되게 되면서 고화질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XR 기기가 바로 되게 되면은 초고화질 콘텐츠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적극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 경쟁력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가전제품 전 시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TV에 화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화면들을 수주하는 그런 콘텐츠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주를 받는 업체가 바로 4x4. 이 4x4 업체가 이런 컨텐츠의 고화질 솔루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 LG에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시면 이런 솔루션에 대한 것들이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LG의 그 대기업도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정경민 차장께서는 그럼 디스플레이 외에 확장현실 관련해서 어떤 종목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거를 좀 꼽아내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모범 답안, 약간 미리 보기 같은 영화가 한 편 있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굉장히 좀 공감되는 그런 기술인데 햅틱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트도 입고 또 이런 증강현실 기기를 사용하면서 뭔가 좀 입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자한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기들이 조금 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정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동훈 아나텍의 햅틱 기술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 이미 뭐 차량용으로 좀 사용 중에도 있고요. 역시 또 미세 전류를 이용해서 또 혈당 측정이 가능한
다양한 또 헬스케어 기기로도 좀 가고 있고 그래서 더 나간다면 또 햅틱 수트까지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력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 뭐 실적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주가가 그래도 10,000원 위에서 201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시장의 기대는 어느 정도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종가가 11,700원 정도 됩니다만 뭐 손절가를 한 1만 원 정도, 10,000원 정도 잡고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XR 기기와 더불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 관련된 그러니까 햅틱 기술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영화가 이제는 현실이 되는 세상이 찾아온 것 같은데 햅틱 수트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다방면으로도 좀 활동하고 있는 동훈하나텍 짚어주셨습니다. 이슈를 통해서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애플의 신기기 출시 일정과 함께 본격 막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 확장 현실, XR 시장의 성장 스토리와 함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업별로 기술 경쟁력 그리고 고객사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다가오는 확장 현실 시대에 대비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 부진에 다시 6만 원을 위협받은 삼성전자 먼저 보이고요. 약세장 속 강한 상승세를 연출한 LG전자, 위믹스 상장 폐지 여파의 급락세를 이어간 위메이드도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나무가, 덱스터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LG전자, 나무가 그리고 덱스터 만나보겠습니다. 나무가부터 보시죠. 조금 전 종목인 이슈에서 다가오는 확장현실 시대에 대해서 심층 토크 나눠봤는데요. 확장현실 확대로 신규 사업인 이 3D 센싱 카메라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상향 흐름 유지하면서 16,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LG전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전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장과 플랫폼, 소프트웨어 등 미래 성장 산업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4%에 가까운 강세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덱스터입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사 그랜그린 미디어와 6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공시했는데요. 최근 콘텐츠 관련주에 훈풍이 불면서 시각 특수 효과와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4일 연속 상승하며 13,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먼저 나무가부터 김성준 부장님과 보겠습니다. 차세대 디바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AR, VR 등 확장현실 기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나무가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주요 공급처부터 점검을 해주실까요? 예, 사실 나무가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단순하게 이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탄한 실적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국내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이 올해 대부분 성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몇 안 되는 그래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주력 매출은 삼성전자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타 경쟁사 대비 판관 비율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율이 좋으면서 이런 또 원가가 좀 경쟁이 좀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서도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고가 장비다 보니 초반에는 판매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품 경쟁력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XR 기기 시장이 향후에는 이제 1,000만 대 정도까지는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쪽 관련된 분야에서 나무가 역시 영업이익이 대략 한 500억 정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XR 기기의 성장도 동사에는 상당한 좀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XR 기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회사들과 이 3D 이런 카메라 관련된 이런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기존의 이 메이저 게임 회사와 현재 그 콘솔 게임 향 관련된 카메라 이런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은 내년 하반기서부터 양산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로봇 청소 로봇이죠. 그쪽에도 이제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도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인 만큼 이제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회사에서 이제 전문적인 3D 센싱 카메라 업체로서 체질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와중에 있다라고 보신다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실적이 강점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나무가 주가를 보면 기관이 현재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11거래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유입이 되면서 우상향 추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상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지금 어느 정도 구간인지 일단 궁금하고 향후 주가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나무가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370억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2,200억대입니다. 그렇다면은 PER 기준으로는 여전히 5배가 안 되는 한 4.6배 정도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최근과 같은 좀 약세장 속에서도 일봉상은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주봉을 볼 텐데요. 2015년 상장했었던 당시의 최고 가격이 이제 21,000원대였습니다. 었는데요. 일단은 뭐 그 수준까지 현재는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목표가를 22,000원이면은 신고가를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인데요. 이 가격은 내년도 예상 실적 대비 PER 기준으로 한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타겟은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큰 폭의 조정보다는 이제 어제 이제 13% 급등을 했었는데 그 정도 하단 부분을 일단 손절가 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가 현재 5배가 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고 또 저항가로 잡아주신 22,000원도 퍼가 6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LG전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글로벌 가전시장이 불황 한가운데 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 그리고 전장 사업 확대 등 미래 성장 가치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어떤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공약 포인트 잡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LG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가전과 TV 부분은 올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내년은 올해보다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올해 이 물류 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었고요. 근데 올 연말경에 이제 다시 이제 선복 장기 계약을 저희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는 다시금 작년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다시 좀 정상화 복원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금액이 무려 이제 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그 비용을 좀 축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는 좀 나아진다라고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서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작년에 한 1,000억대 정도 적자였는데 2분기에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됐고요. 그리고 3분기에도 900억대까지 늘어났는데요. 내년에도 분기별로 매분기 한 1,000억대 이상의 이런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 물류 비용이 작년 수준으로 정상화되면은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또 전장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 이런 것도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가를 보면 오늘 9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업황 반전의 실마리가 나오기 전까지 박스권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지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올해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주가가 이미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그렇게 많이 좀 덜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제 4분기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뭐 박스권 전략도 1차적으로는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실 텐데 일단 지금 이제 9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스권 전략 그리고 최근에 고점이 10만 원 초반이었는데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저항거로는 이제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상반기 저점 수준이었던 11만 5천 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년도 실적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번 좀 박스
주가는 좀 상단을 좀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9만 원대 부분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좀 서서히 좀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한 현재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덱스터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콘텐츠 관련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시각 효과 등 후반 공정 작업에 강점이 있는 덱스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62억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도 알렸는데요. 덱스터의 경쟁력 그리고 향후 성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사실 뭐 한국 드라마 인기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도 또 이러한 또 기술력들이 덱스터가 하는 이런 부분 VGX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도 많이 높아진 탓도 그 중에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번 달만 들어서도 이제 2건의 이제 VGX 관련된 매출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총 이제 122억 규모고 이쪽 시장은 계속해서 수요도 좋고 매출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좀 이제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부분들은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이 신성장 사업으로 했었던 뭐 메타버스, NFT 그리고 뭐 이제 디지털 휴먼과 같은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실적을 조금 개선이 좀 지연되는 이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올해 또 투자했었던 영화도 그렇게 흥행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도 적자는 이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흑자는 좀 더 기조가 내년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NFT 등 신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실적 개선도 늦춰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주의해야 한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은 4일 연속 상승세로 13,000원 선에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탄력적인 흐름은 말씀해 주신 것을 비하면 기대하면 좀 어려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 드라마 엔터 쪽의 상승의 배경에 뭐 이제 레몽레인의 그 이제 부잣집 막내 아들 이런 시청률 고경 행진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OTT에서 이제 국내 이제 강변 호텔이라는 영화가 처음으로 이제 오픈이 됐다라는 이런 기대감에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한알령 해제라고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많이 미약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작년에 12월에 국내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없다가 11개월 만에 이제 OTT의 영화 한 편이 이제 개봉이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한알령 해제라고 우리가 못을 박을 수 있겠느냐라는 대한 의문들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최근의 상승은 다소 좀 테마적인 상승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다소 좀 기술적인 대응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14,000원 오늘 고점이기도 했었는데요. 요것을 다시 한번 좀 돌파할 수 있냐 여부 그래서 일단 저항가로 단기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지 가격은 12,800원으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뭐 한알령 해제라는 이슈로 많은 콘텐츠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테마적인 흐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네,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나무가 LG전자, 덱스터 점검해봤는데요. 다가오는 성장 그리고 기회 요소들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김성준 부장이 한국카본, 정경민 차장 DNC미디어, 조윤석 팀장이 삼성 SDI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반갑게 또 삼성 SDI가 등장을 했는데요. 2차 전지 셀업체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죠. 우선 삼성 SDI의 어떤 모멘텀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신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삼성 SDI는 실제 우리나라 세계 셀 업체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업체죠. 보통 LG 같은 경우도 4에서 5조 정도를 기본 캐펙스를 할 정도로 굉장히 확장적이고 공격적으로 수주를 진행하게 되면서 전 세계 배터리 패권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SK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SK온에 지금 지분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던 과거 경험도 있죠. 그렇지만 삼성 SDI는 그에 반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LG나 SK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거래처도 상대적으로는 좀 작은 부분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디밸루에이션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다른 종목보다는 관심을 좀 적게 받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의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 SDI 내부적으로 조금 변동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간 보수적인 위치에서 적순 수주 방향으로 좀 나아가지 않게 되면 이제는 경쟁력뿐만 아니고 캐파 싸움 그리고 단위 즉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크게 공장을 지어야지 단위 원가가 작게 되면서 그만큼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에서도 굉장히 차별점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SDI에서도 결국은 투자를 강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도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전지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뿐만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SDI의 가장 강점이 바로 원통형 전지에서 굉장히 오랜 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IRA 법안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도 현재 배터리 부분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얼마 전에 GM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부족 부분들을 LG나 SK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바로 삼성 SDI가 아마 끼어들게 되면서 조인트 벤처라든지 아니면 신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오게 되면서 양적 성장을 이루어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고 삼성 SDI도 우리나라 한국의 적극적인 셀 업체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 아닌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좀 보수적인 그 운영 방침을 이제는 좀 투자를 확대할 때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72만 7천 원 정도 오늘 소폭 좀 올랐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72만 원 정도는 아마도 매수가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2만 원 정도가 잘 보시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바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지게 되면서 지지를 받았던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약 7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목표가는 그렇게 초대형주기 때문에 높게 보거나 길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삼성 SDI가 해외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가장 극대화됐던 가격이 바로 82만 원 정도였죠. 그래서 목표가는 약 82만 원 정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출현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선절 범위 10% 정도 제시해서 약 66만 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경민 차장님의 유망주 DNC 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웹소설로 미스터 블루가 또 시세를 좀 강하게 받았고 이런 뭐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최근에 뭐 웹툰, 웹소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웹툰 시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DNC 미디어의 경쟁력은 어떤 게 좀 있을지 궁금해요. 네. 역시 IP죠. 이 웹툰 기업의 역시 핵심은 어떤 IP를 갖고 있느냐가 기업의 본질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만들고 또 이제 중국 쪽 콘텐츠 수출 가능성이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배경이 생기면서 주가가 저 밑에 좀 누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촉매가 되면서 다시금 뭐 이렇게 상당히 저평가 받았던 그런
주가가 지금 다시 좀 부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이제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부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플랫폼을 위주로 한 이제 웹툰의 해외 확장기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웹툰 IP 그 자체의 어떤 확장기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웹툰이 게임이 되고 뭐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면서 지금 판권이 수백억을 호가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편승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는 아시다시피 이제 슈퍼 IP로 분류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황제 외동딸 이렇게 수억 뷰가 넘어가는 대표 작품들을 좀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이제 컨텐츠 혹은 뭐 게임에 이미 뭐 착수한 것도 있고 완성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전까지는 이제 독자들한테 구독료 뭐 좀 속된 말로 좀 푼돈 받는 이제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IP 자체가 엄청나게 큰 돈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 주셨듯이 또 미스터 블루, 또 키다리 스튜디오, 대원 미디어 이런 종목들 다소간에 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좀 휘발성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좀 만들었던 이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영화 올빼미 그리고 아바타 2까지 좀 영화에도 좀 뭐 요인들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강풀 작가의 무빙이라는 작품도 또 뒤이어서 좀 좋은 시장 재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은 재료를 삼아서 편승을 하면서 저점 탈출을 위한 그런 수급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오늘 DNC 미디어를 한번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다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요즘에 여기서 이제 관심주 말씀드리는 건 거의 비슷하죠. 지금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신뢰성 높은 바닥을 쥐고 있느냐. 물론 뭐 잘 나갈 때 이제 5만 원 넘는 가격을 좀 호가하는 이제 그런 시기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정말 반의 반토막이 나서 12,000원까지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좀 흥행하면서 과연 이제 IP들의 가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시장에 좀 재평가가 나오면서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좀 거래량이 좀 폭발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편승 효과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좀 보였었던 이 저항 지지선을 이제 다시금 이제 저항으로 한번 느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2만 원 정도에서 한번 고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는 한 200일선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그 정도로 지금 IP에 대한 그 열을 올리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뭐 짧게 한 15,000원 좀 잡아가시고, 목표가는 한 2만 원대 초반, 한 22,000원 정도 좀 염두를 하시면서 틈새 전략으로 좀 매매를 하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이 이제 콘텐츠에 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0일선까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카본 가지고 오셨는데요. 앞서 이제 오마주에서 종목 이야기하실 때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업체를 소개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한국카본의 이익 성장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제가 이제 내년도 시장을 이제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내년에 가장 이제 이 감익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교롭게 최근에 조선 쪽 관련된 회사들을 좀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한국카본 역시도 이제 4년치의 일감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여줬었습니다. 당시에 국내 조선사가 51척의 LNG선을 이제 인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67척의 LNG선 인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형적으로는 오히려 2020년 사상 최대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최근에 발표했었던 3분기 실적에서도 좀 드러났습니다. 120억 정도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보여준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기존에는 사실 이 LNG 본행제에 관련된 이런 업체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방식이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하는 방식을 지금 현재 한국카본이 대응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중국의 LNG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카본도 그쪽으로도 외형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된다면은 이제 50% 정도의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추가적인 수주 없이도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하고 또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숫자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한 320억 정도, 근데 내년에는 이제 800억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4년엔 1,000억 이상 영업이익 달성을 가능한다면은 현재 시가총액 5,200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 부담 없는 주가 수준에 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차트와 함께 목표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차트 보실 텐데요. 최근에 가장 강하게 거래가 터졌었던 날이 바로 실적 발표한 날이었고요. 당시 11%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폭의 절반가량을 좀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론 최고가는 16,000원대였지만 일단 1차적으로 14,000원가량을 일단은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 이번 달 저점 수준이었던 1,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좀 AS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11월 7일에 이제 HB솔루션을 소개를 해주셨고 그 이후에 지금 10% 이상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지금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좀 가격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까요? HB솔루션은 제가 정경민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종목인가요? 제가 아닌데요. 그러면 정경민 차장님께서 E&D 가지고 오셨었죠? E&D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제 밸류체인에 쭉 놓여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전구체 쪽이 있는데 오늘 또 포스코 케미컬이 중국 쪽에서 또 1조 정도의 좀 전구체를 들여온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해보면 이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그 전 단계의 물질, 양극활 물질에 대한 이제 시장의 이 관점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뭐 좀 오늘같이 안 좋은 날에도 뭐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LG와의 그런 협업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좀 주가 좀 놓고 계속해서 보셔도 좀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지만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는 조윤석 팀장의 삼성 SDI, 정경민 차장의 DNC미디어 그리고 김성준 부장의 한국화분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한 주에 또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팀장,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